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로 이동할 경우 지나게 될 북중 국경 도시 단둥은 하루 종일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하노이에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에 대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그 과정에 대한 생중계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실무 협상단의 면면을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사정 통보 없이 3차례나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특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했는데 우리 군은 중국 측의 전략적 목적과 의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태블릿 PC의 조작 가능성을 놓고 덜전을 벌였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자신이 주장한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답을 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그 옆에선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 망원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 씨도 참석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베트남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후 5시쯤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에 탑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열차가 지내게 될 중국 단둥의 통제가 심했던 것으로 보아서 김 위원장이 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열차의 도착지인 베트남 국경도시 동당의 움직임도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먼저 중국 단둥에 있는 신경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 특파원 약 1시간 전쯤에 이제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중국을 관통해 베트남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열차에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소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K28 베이징 평양 국제열차에 신의주 평양 구간이 5시간 36분인 걸로 비춰볼 때 이곳 압록강 철교는 9시 반쯤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게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똑같이 열차를 이용해서 북한을 지나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와 통과 시간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2차례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모두 압록강 철교 통과 시간은 오늘과 비슷한 밤 9시 이후였습니다. 예. 자, 신경진 특파원이 열차가 오늘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중국 접경 도시 단둥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 단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분위기는 긴박했습니다. 북중 국제열차는 오전과 오후 정상적으로 오갔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단둥 역사 주차장이 폐쇄됐고 대테러 특공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압록강변 호텔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량 주차를 막았습니다. 신의주의 경제 수위가 높아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오늘 오후 5시에 출발한 게 맞다면은 그렇다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시간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4,500km가 넘게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대장정에 필요한 시간은 짧게는 48시간, 길게는 60시간이 예상됩니다. 베트남 정부가 26일 람선성 동강에서 하노이 구간을 통제한 걸로 볼 때 이때에 맞춰 국경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이용 관측을 놓고는 믿음직한 후방을 자임한 중국에겐 제재 해제를 압박하고 어려운 상대인 미국에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용도 포석이란 해석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특별 열차의 동선과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신경진 특파원 연결해가지고 뉴스 시간 중에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단종에서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트남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열차가 베트남에 도착을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내릴 걸로 보이는 도시에 저희 김태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베트남 북부의 랑선성 동당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170km쯤 떨어진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오게 되면 이곳 동당역에서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태영 기자가 지금 동당역에 오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동안 지켜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열차가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직후에 역사 밖으로 군과 공안 그리고 역사 관계자들이 대거 몰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2시간 전쯤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차량에 내리자마자 저희의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JTBC 기자다 그러면서 취재 비자를 보여줬지만 촬영이 금지돼 있다면서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밖에서는 찍어도 되는데 안에는 못 들어간다. 예, 그렇군요. 김태형 기자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김 위원장의 열차가 출발했다는 보도 그쪽에도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계가 좀 더 삼엄해졌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뒤에 보시는 것처럼 동당역 입구에 저렇게 바리케이트가 설치가 돼 있고요. 동당 역사 정문에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리고 수리 중이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역사 밖에서는 지금 군과 공안 관계자들이 무장을 한 채 경계를 서고 있고 또 순찰도 강화된 모습입니다. 역사 안팎에서는 지금 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신경진 특파원이 이제 4,500km가 넘는 구간을 관통을 하게 되려면은 40시간에서 한 60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혹시 베트남 쪽에서 김 위원장이 언제쯤 도착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예상을 해보자면 동당에서 하노이까지 이어진 이 1번 국도가 언제 통제가 되는지 그 시간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26일 오전 6시를 전후해서 이 김 위원장이 이곳 동당역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가능성이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열차로 이동을 하려면 사흘쯤 걸리기 때문에 오늘 출발한 거면 26일 오전쯤에 도착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은 얼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움직이긴 했지만 이 김 위원장이 실제 열차에 탔는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되는 만큼 이 비어있는 열차가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올 때는 비행기로 또 돌아갈 때는 열차를 탈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지 되겠군요. 자, 실무 협상 진행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간 걸로 파악이 됩니까? 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오전에 1시간쯤 진행이 됐고 이곳 시간으로 오후 5시쯤에 협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 비건 대표가 포착된 장면이 있는데 이 비건 대표가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어땠습니까? 만났습니까? 네, 이도훈 본부장은 이곳 하노이에 도착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대표와 만나더라도 우리 취재진의 눈에 띄지 않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날 것이라고 설명을 해서 아직까지는 한미 특별대표 간의 접촉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역사적인 회담 준비에 한창일 베트남 하노이 시내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한 곳이죠. JW 메리어트 호텔의 김혜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 메리어트 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지금 이 객실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텔의 최고급 객실인 5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묵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텔은 보시는 것처럼 뒤로 위치해 있는
호수가, 인공 호수가 둘러싼 산책로가 아주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정상이 각각의 숙소에서 만남을 한 번씩 갖게 된다면 이곳에서 저 산책로를 함께 걸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모습을 미리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군요. 어떻습니까? 메리어트 호텔 내부에서도 지금 준비 상황,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 혹시 포착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 호텔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미국 측 준비팀이 이곳저곳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호텔의 경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죠. 더 비스트 2대가 오늘 도착해서 현재 호텔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 메리어트뿐만 아니라 이 하노이 도시 전체가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호텔 밖 하노이의 모습은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하노이 시내는 주말에도 분주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장소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영빈관을 보시면 저렇게 정문 위에 지붕에서 작업자들이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는 등 건물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미국 성조기와 베트남 국기 그리고 인공기까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인도에서는 이렇게 작업자들이 꽃을 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도시를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작업이 한창인 겁니다. 진짜오. 진짜오. 네, 제 옆으로 이렇게 제 키보다 훨씬 큰 북미 정상회담 홍보 현수막을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벽에 걸고 있고요. 또 이쪽에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베트남을 알리는 현수막도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설치되자마자 사진 찍기 명소가 됐습니다. 하노이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곳 영빈관 앞에는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곳 하노이 현지 취재진들도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인데요. 제 옆에도 이렇게 베트남 국영 방송인 BTV 기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저희를 또 취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Hi. Everybody is talking about the summit in Hanoi right now. And as Vietnamese people, we strongly believe that we will do our best, our very best. 이곳에 모인 취재진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영상을 전송할 국제미디어센터도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약 3,000명 정도의 기자가 이곳에 취재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북미 두 정상의 하노이 도착도 임박하면서 이곳에서의 취재 열기까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베트남 하노이 모습 지금 잠시 보셨는데요. 지금 하노이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비구역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총을 든 경찰과 군인을 또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상이 묵을 호텔 주변은 벌써부터 음식점과 가게들까지 정부 방침이라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 메리어트 호텔 앞은 아침부터 모여든 기자들 때문에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부터는 경호도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카메라를 든 취재팀이 차에서 내리자 경호원이 다가옵니다. Don't take camera, don't take photo. 오케이. 에러. Today. 상인들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Vì đón thủ tướng tổng thống Mỹ thì sang đây đóng cửa thì để bảo vệ an ninh tốt hơn. 호텔 앞에도 좌판을 깔고 영업하던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인도 중간에는 베트남어로 증라이, 그러니까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는 울타리들을 놔둬서요. 이 회담 당일에는 도로 가까이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노이의 경비 태세는 최고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북한 실무대표단 숙소인 영빈관 주변 건물 옥상엔 군인들이 배치됐습니다. 무장경찰을 태운 트럭과 장갑차도 등장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교통통제에 경찰 1,0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오토바이가 많고 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베트남 당국은 이번 회담 기간엔 시내교차로 300곳을 전부 통제할 방침입니다. 북미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 주변 고층 건물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 자체가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하노이에서 JTBC 서유정입니다. 예, 이렇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또 하노이에서는 북미 실무팀이 어떤 것을 회담 의제로 올릴지를 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은 이번 회담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또 테이블 위에 올라 있지도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No, it's not. No, that is not a consideration. That is not one of the things on the table.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미 의회와 백악관 전 현직 관리 사이에선 돌발 합의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이 갑작스레 발표된 전력도 거론됐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며 확실히 선을 그은 겁니다. 비핵화 성과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사임을 자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발판을 마련하려고 너무 많은 걸 내어주지 않을까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핵을 지닌 채 평생 살기를 원치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직접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을 하다가 지난해 말 은퇴한 앤드류 김이 최근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처음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막후 협상을 주도한 건 옆자리에 앉아있던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입니다. 은퇴 이후 2달여 만에 공개 강연에 나선 김 전 센터장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은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며 자신의 아이들이 핵을 지닌 채 평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센터장은 미국 정부와 관계없는 개인적 견해라며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도 설명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시작으로 핵시설 신고와 전문가 사찰, 핵무기 폐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3가지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수출입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과 여행 금지국 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가 가시권에 들어와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개인 의견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전직 CIA 고위 간부의 공개 발언인 만큼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최정훈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노이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실무진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 하노이에선 사흘째 합의문 작성을 위한 실무 협상이 한창입니다. 협상단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북한 김혁철 대표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줄줄 외우는 핵 전문가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등장한 뉴페이스죠.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는 인물로 통역 없이도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김성애 통전부 실장은 협상 중에도 숙소를 수차례 오가며 평양에 보고를 하고 또 훈령을 받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박철 아태평화의 부위원장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일한 미국 통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을 찾은 김영철 부위원장 바로 옆에 앉았고 김 위원장의 방미 결과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미국 측 비건 대표는 포드 자동차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만큼 실제 협상의 달인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미국 의회에도 네트워크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엘릭스 웡 부차관보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논의의 법률 자문을 맡을 걸로 보입니다. 1차 정상회담 때부터 실무 협상을 해온 최강일 북미국장 대행과 후커 보좌관이 각각 이들을 수행합니다. 실무진들이 논의하는 내용 중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에 대한 검증도 포함된 걸로 알려집니다. 북한이 외부 전문가를 불러 앞서 진행된 비핵화 조치를 검증하고 그 과정을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노이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CNN은 볼턴 보좌관이 이번 주말쯤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NSC 측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한 일정을 연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3차례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응 출격에 나선 군은 중국 측의 전략적인 목적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처음 진입한 시각은 오늘 아침 8시 3분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자정보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남쪽으로 진입해 24분 뒤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침 9시 34분 울산 동쪽으로 진입한 뒤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10시 25분쯤엔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세 번째 진입 후 낮 12시 51분 최종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군용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올해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에는 8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군은 중국군의 목적과 의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다른 나라 항공기의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나라별로 영공보다 넓은 지역을 임의로 설정한 곳입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하려면 우리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은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서남쪽에서 식별됐을 때부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과 경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을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 5천 명이 모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옆에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 망원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했던 주장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그 현장을 이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18 망원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구호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모독 중단하라! 현수막과 피켓에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규탄하는 문구들로 빼곡합니다. 5.18 비상시국회의와 광주 시민 등 5천여 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망원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퇴출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까지 행진했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은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양측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5.18이 민주화라고 떠드는 아이들! 경찰은 5.18 망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내려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태블릿 PC 조작설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황교안 후보는 자신이 주장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이미 다 했던 이야기라며 여러 차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언급 자체를 피하는 건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황교안 후보가 주장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발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태블릿 PC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지금까지의 입장, 과감히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꾸시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황 후보는 태블릿 PC란 단어를 아예 쓰지 않고 답을 피해갔습니다. 제가 오 후보께 한 번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오 후보가 조작 근거가 뭔지 재차 묻지만 한결같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수습을 하셔야지요. 태블릿 PC는 조작된 바가 없다고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났지 않습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을 여기에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황 후보는 앞선 TV 토론회에서 태블릿 PC 조작서를 언급하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 후보 발언을 두고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엔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태블릿 PC 조작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김진태 의원 역시 대답이 모호하다고 황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 내용을 취재한 강희연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황 후보의 오늘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답을 피하는 모습이던데 비판 여론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대답을 피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언론과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서울지방 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 법무부 장관도 지낸 분이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미 법원에서 이 태블릿 PC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거짓말의 영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법조인 출신 황교안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결국 표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 조작설은 이른바 이 태극기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태극기 세력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라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집력이 큰 이 태극기 세력과 또 친박 진영의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런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이 오세훈 후보가 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한 언론사의 사설까지 인용하면서 이 황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탄핵 부정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저를 이제 그렇게 폄훼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원래 태블릿 PC 조작서를 주장해온 김진태 후보는 오늘 뭐라고 좀 말을 했습니까? 네, 이 태블릿 PC는 내가 전공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아까 황 후보님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제 전공이거든요. 질문 드린 거에 답변해 주십시오. 본인이 전공이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 후보는 이 외에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이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이 5.18 문제에 김진태를 연루시켜서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겠지만 전당대회 이후 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선출된 이 새로운 당대표가 이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태극기 세력의 대거 입당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5.18 망언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 탄핵 부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중도층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근처에서 블랙박스에 이어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도 발견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미국 수색업체가 유해를 수습하지 않고 그냥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해 수습에 대해선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종 선원 가족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경 스텔라데이지호를 수색 중인 미국 오션 인피니티의 심해 수색선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이 입는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도 찾았습니다. 당시 오션 인피니티 측은 우리 정부에 유해 수습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8시간, 이틀간
사고 현장에서 기다리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일단 과정은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유해 수습 자체가 필요한지 검토를 좀 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48시간이 지난 23일 오후 1시경 심해수색선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정부가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고 업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지금 배가 떠났어요. 애초 오션 인피니티 측은 선박 위치가 파악될 경우 블랙박스 등을 회수하기로 우리 정부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의 우려와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와 정부가 빨리 추가 대책을 만들어서 이번에 유해가 발견됐던 바닥을 조금 더 추가 수색해 주시고 유해를 수습해달라라는 게 저희. 정부는 해수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수색과 유해 수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요즘 대학가는 새학기를 앞두고 한창 분주합니다. 유명한 교양 강좌는 항상 수강 경쟁이 이맘때 항상 치열한데요. 하지만 올해는 수강 신청이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 많은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서 그만큼 수업도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올해 새학기 수강 신청에 나선 A씨. 3학년이 되니까 웬만한 선택 교양이 다 없어지면서 작년까지 열리던 사진예술의 이해라는 선택 교양이 있었는데 같이 없어진 거예요. 새학기에 수강하려던 교양 과목이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계획표에 나온 수업으로 일단 채워봤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연세대학생 커뮤니티 홈페이지입니다. 강의 수가 크게 줄었다는 불만들이 쏟아집니다.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수업이 사라져서 재수강을 못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학점을 못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에 따르면 연세대가 올해 없앤 교양 강좌는 80여 개. 올해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측이 강사들을 구조조정한 여파라는 겁니다. 연세대 측은 강사법과 상관없이 오래된 강좌 일부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립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올해 새학기 수업 수가 지난해보다 235개 줄었습니다. 해결하라! 총학생회 측은 강사 구조 조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에 대책 없는 개설 과목 수 감소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강의는 그대로인데 개설 과목 수는 급감하여. 고려대는 새학기 강좌 개설 여부가 강사법과 관계없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8월이면 강사들에게 교원주의를 주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을 보장해주는 새 강사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미리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올해 2학기에는 강사들이 맡아온 교양 강좌 수가 더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학은 이걸 좁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강사 수 줄일까. 원래 대학 교육 자체를 넓게 열고 심화시키자는 이런 취지와 역행되는 거죠. JTBC 황예린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담배 한 보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100m 정도를 달려서 직원들은 따돌렸지만 결국 교통통제를 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도둑을 잡아달라며 지른 추격자들의 고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편의점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 여성 직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한 뒤 돈을 내지 않고 태연하게 가지고 나갑니다. 잠시 뒤 여성 점주와 직원은 황급히 이 남성을 뒤따라 나갑니다.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엄청 소리를 지르고 엄청 빨리 뛰어갔던 것 같아요. 이 남성은 편의점에서 100여 미터를 달려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경광봉을 든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 길을 가로막고 에워싼 겁니다. 당시 교통통제를 하고 있던 경찰들은 도둑을 잡아달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도망치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담배 한 보루를 들고 있고 뒤에서 추격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절도범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거된 23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에게 야단을 맞은 뒤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정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월드컵 도마 결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선수가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한 건 한국 체조 역사상 처음인데요.
난도 5.8점, 5.4점의 어려운 기술을 깔끔하게 성공한 여서정은 1, 2차 시기 평균 14.266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됐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강 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며 더 조사에 신청하라는 취지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일했던 강 씨가 버닝썬과 경찰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기간제 여성 직원을 1년 넘게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청은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공무원 A씨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이 직원에게 부부관계를 묻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9월부터 기존 6자리에서 7자리로 늘어난 승용차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새 자동차 번호판에는 청색 바탕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약칭인 KOR이 새겨집니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석유공사는 최근 중동 지역의 석유 생산 차질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어서 당분간 국내 유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키워드 2%냐 20%냐입니다. 예, 2%와 20%는 상당히 큰 차이인데 뒤에 보니 태극기 부대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한국당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해서 모바일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태극기 부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를 두고 지금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자주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은 전체 한국당 당원들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 정도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당에 입당한 태극기 부대의 수는 약 8,000명 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비중으로 따지면 전당대회 전체 선거인단의 2% 수준인데요. 2%요? 네. 그런데 예. 이들의 영향력만 놓고 보면 단순히 2%로는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태극기 부대의 먼저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후보의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게 20%를 오타를 낸 거 아닌가요? 대략 투표율을 환산해 보면 20% 정도의 영향, 최소한 그분들이 그거는 미칠 거라고 저는 자체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 이야기는 이 태극기 부대의 숫자가 적을지는 몰라도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후보 입장에서는 이들의 영향력을 높게 봐야지 또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새누리당 출신인 정두원 전 의원의 분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가 투표 참여율이 높을 수 있지만 결국 소수일 뿐이고 한국당에는 쥐약이 될 것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 멘트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표는 한 줌도 안 되죠. 근데 워낙 시간들이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은 또 그동안 한 2년간 예행 연습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전당대회를 거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한 줌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군요. 맞습니다. 다만 한국당 내 다른 당원들이 이 태극기 부대에 얼마나 동조할지 그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TBS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 지지층 가운데서 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이처럼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4.8%로 높게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TK 지역을 비롯해서 한국당 당원들이 이 태극기 부대의 의견에 함께 동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태극기 부대를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4%가 넘었군요. 하지만 이게 단지 숫자만 늘리는 거, 유권자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태극기 부대가 주장해온 내용들, 예를 들어 5.18 왜곡이라든지 뭐 태블릿 PC 조작설 같은 것까지 같이 포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사퇴냐 휴가냐입니다. 예,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탁 전 행정관 지난달 사표를 냈는데요. 근데 예. 사표를 냈다고 알려진 지 정확히 24일 만에 이번에는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대통령 어떤 행사를 위한 자문위원 그런 역할인 모양이군요. 자, 그동안 뭐 스스로 사퇴해서 여러 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결국 다시 중용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천눈이 오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만류했지만 천눈이 왔는데도 그만두지 않았죠. 당시에도 이로 인해서 야당의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사표가 수리되고 다시 복귀를 하자 예. 바른미래당에서 논평을 내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예. 논평 내용 한번 보시면 이 영화 극한 직업의 대사를 패러디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쇼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퇴인가 휴가인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예. 다만 청와대에서는 이 자문위원직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과는 다른 직종이다. 그렇게 강조를 한 거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당의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또 대통령의 측근들 이름이 많이 또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양정철 전 홍보기획 비서관인데요. 2016년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네팔로 트레킹 갔을 때 모습인데 바로 왼쪽의 인물이 양정철 전 비서관이고요. 예. 오른쪽이 앞서 말씀드렸던 탁현민 전 행정관입니다. 여기에다가 총선을 앞두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얼마 전 민주당으로 복당을 한 상태입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민주당에 복당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들이 복당한 것에 대해서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총선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내 여러 의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대다수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한 의원의 발언을 직접 한번 보시면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이들의 총선 출마와 복당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고 또 레임덕 방지에도 중요하고 문정부의 개혁 완수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다만 현 정부의 이 비문 의원은 좀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복귀에 대해서 이 친문이든 친노든 이렇게 결국 패거리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 당에도 또 총선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도 이 경보음과 함께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상과 달리 수도권의 하늘은 보시는 것처럼 파랬습니다. 수도권이야 예보보다 맑아서 다행이었지만 정작 보통일 거라던 다른 곳의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에 걸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주말 내내 긴장을 늦추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광주 등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 이틀째. 예상과 달리 곳곳의 하늘은 파랬습니다. 모처럼 불어온 동풍 계열의 바람이 내륙 지방의 먼지를 밀어낸 겁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관문인 백령도도 아침부터 낮 사이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농도가 높은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일 것으로 예보됐던 경북 김천입니다. 오전 내내 매우 나쁨 수준을 이어가다 세제곱미터당 최고 17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들어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모처럼 푸른 하늘을 보인 곳도 있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추긴 이릅니다. 전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13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하다가도 밤에는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져 쌀쌀할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로 지표면의 기온이 빠르게 식으면 지표면과 하늘의 기온이 뒤바뀌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각종 오염물질들은 흩어지지 못하고 고여있게 됩니다. 대기 정체 현상에 대기 역전 현상까지 겹치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